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인플레이션의 확산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대내외 악재 속에 국내 경기 역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정부의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 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로 올랐습니다. 환율은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섰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먼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동근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각파도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 출발점은 팬데믹인데 팬데믹 이후에 대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바이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유감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일을 꼬이게 했어요, 사실요. 왜냐하면은 2011년 3월에 이제 레스큐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너무 과잉 처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불을 질렀어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금리를 올렸습니까? 미국 올리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율을 갖다 모르게 한 것도 다 하기에는 종속되고 파생된 변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재해냐 인재냐 얘기할 때 보면은 출발은 팬데믹이지만은 바이든의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너무 불이 커졌다. 네. 그래갖고 전 세계가 좀 다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이번에 이인철 소장님. 뉴스 헤드라인을 정치가 아닌 경제 뉴스들이 장식을 하고 있어요. 네.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퍼펙트 스톰이다. 처음 들어봤던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위기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위기와는 좀 다르구나. 실물 지표들이 1998년 IMF 위기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향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98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물가가 한 6.8% 정도 올랐었는데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여기에다 금리와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기였을 때는 이제 비빌 언덕이 좀 있었어요. 네. IMF 당시에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근모았고요. 수출을 통해서 위기를 굉장히 빨리 초단기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지금은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 전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경기 침체라 함은 전분기 대비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미 1분기는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고요. 2분기도 지금 추정치로는 마이너스 2% 내외의 마이너스 성적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려요. 그리고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전 세계는 몸살을 앓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있다.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위기의 초입이다. 내지는 이제 이 중간이다. 아니면 벗어났다. 이 얘기는 이제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지나고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예전과는 경험하지 못한 이런 위기가 초대형 복합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우리 김태기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위기에 지금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물가 부분이 이제 급등을 하는데 네. 그 물가 급등이라는 게 쉽게 진정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또 물가 급등하면서 또 그 등달아 가지고 임금도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고물가 체제로 바뀝니다. 물가 안정하려면 결국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랬고 우리도 빅 스텝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소비하는 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경우는 이게 지금 상황을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가계부채가 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의 경제 위기의 대략 3단계를 보는데 제일 네. 첫 번째 단계가 물가 불안입니다. 이 물가 불안 못 잡으면 고금리를 가지고 그냥 고육지책으로 씁니다. 초고금리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물가 급등을 빨리 진정을 시키면 뭐 그 대신에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은 잠깐 그친다 그런다라면 선방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물가 급등이 되면서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 침체는 다른 말로 하면 실업을 의미합니다. 실업을 의미한다는 건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부채는 잔뜩 쌓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부채 위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상황 자체는 뭐 초기에 우리가 물가 급등 이야기했을 때보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보다 좀 악화된 거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까지도 우리가 없는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매우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무 박사님 들어볼까요? 지금 상황이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라고 논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주요국의 주요 기업들의 CEO들은 지금 상황을 이미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네. 세계 경기에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최고 경영자들이 10명 중에 5명이 넘고요. 이미 지금이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답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침체가 올 것이다 또는 지금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들의 행동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위기가 올 거야, 침체가 올 거야라고 예상했던 것이 실제로 투자가 안 되고 고용이 줄고 소비가 안 되면서 침체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경제 주체들의 기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6% 정도였던 걸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에는 3%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겠죠. 많은 전망 기관들에서 3% 정도를 말씀을 하고 계셨고 네. 최근 들어서는 낮아져서 2% 중후반 정도로 전망치를 내놓고 계신 쪽들이 많은데요.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사실은 2% 초반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더 낮춰야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수치들이 보여주는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그리고 환율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지난 10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 위기가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위기 초기 국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름값, 유가의 전기, 가스 요금까지 최근에 이제 올랐고요. 저도 이제 뭐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1년 전보다 지금 2배가 뛰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 물가 체감은 훨씬 더 서민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이 질문에 대해서 고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물가 문제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물가 문제에서 아주 당면한 문제는 결국은 이 자원을 무기화했던 이 러시아와 어떤 중국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지금 급등세한 부분이 이제 원자재 내지는 자원 부족 아닙니까? 뭐 곡물 가격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상승세 자체는 지금 꺾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미 상당히 올라 있는 그런 이 고물가, 네. 원자재든 곡물이든 이 부분이 그러면 과거처럼 쭉 내려올 거냐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그게 만약 가능하려면 쉽게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야 우크라이나 이제 우리 이제 휴전하자. 그다음에 중국이 야 이제 우리 도시 봉쇄 안 하고 말이야. 그다음 자유무역 할게.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나 지금 이 중국이나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일단 자원을 무기화해가지고 자기 힘을 더 키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그냥 당하겠어요? 끝까지 붙습니다. 긴장감이 상당히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물가에 뭐 어떻게 보면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꺾인다 하더라도 네. 당분간에 고물가 체제 감소하시고 네.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 살림 꾸리는 게 맞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질문의 핵심이 요즘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물가가 정점을 찍었느냐. 다들 찍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과연 뚝뚝 떨어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상당히 고물가가 장기화 고착화될 것이다. 올라가는 데 건 동의하고 빅스텝이고 있어요.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전쟁이라는 에너지 곡창지대의 전쟁이 갑자기 끝났어요. 푸틴이 정말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국제유가는 잡을 수 있어요. 원자재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곡물 가격은 잡을 수가 없어요. 곡물 가격은 이미 네. 기존에도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파종 못한 데가 너무 많아요.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대부분 다 네. 생산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곡물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 앞서서 생활물가 지수라고 해서 정말 구입 빈도도 많고 지출 비중이 높아서 굉장히 가격이 민감한 종목 148개 종목을 생활물가 지수라고 해요. 우리 흔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네네. 이거는 지금 7.4%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농산물 그리고 이제 이 핵심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상당히 높지만 생활 물가는 더 높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 1년 후에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첫 번째 기름값, 두 번째가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불안하다. 세 번째가 공공요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뭐냐? 전기, 가스 요금이에요. 정부는 아니야, 우리 경제 주체들이 좀 더 고통 분담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밀린 숙제하느라고 전기요금이 네. 올해만 4월, 7월, 10월 세 차례 오르고요. 가스요금은 네 차례 오릅니다. 4월, 5월, 7월, 10월. 네. 7월 인상분은 아직 반영도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이 6월 물가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만간 7, 8이라는 소비자 물가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분담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롤은 물가를 어쨌든 물가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일단 저희 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 정점을 가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점을 찍더라도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데에는 뭐 에너지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주요 자원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대로 안 하면서 급등했던 광물 가격, 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를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물가가 가장 빨리 올랐고 지금 변화하는 인플레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봄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품목들 말고 서비스나 집세 같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뭐냐면은 전에는 에너지나 먹거리 같은 특정 부분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품목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서비스나 집세, 그 렌트비라고 부르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품목들의 특징이 가격 조정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그러한 품목들이 올해 봄부터 미국 쪽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인플레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당장 종전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네. 아, 사람들이 석유 많이 안 쓰겠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대 인플레입니다. 기대 인플레라고 부르는 경제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3년 뒤까지, 5년 뒤까지 물가가 어느 만큼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한 1년 정도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3년이나 5년 기대 인플레를 물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것 같은데 더 길게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국제 금융시장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은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경기 침체입니다. 이미 시작됐느냐? 온다면 언제 오느냐? 얼마나 지속될까? 강도는 얼마나 심할까? 그 부분에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물가가 있고 방어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어진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보면은 임금도 연결이 되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2023년도 최저임금을 5% 올렸는데 지금 이게 올릴 땐가?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제 그런 이제 인상률인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좀 무감했다, 네, 무심했다. 그래서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들 제목을 찾기 위해서 다 흥분하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지는 그런 게 돼요. 또 하나 뭐냐면 관리 가격이에요. 지금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전부 통제를 하잖아요. 네. 인플레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생산비 연동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면 분산이 되는데 이걸 눌러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터지면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플레이션 항목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같은 평면에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6월 16일에 발표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크게 이제 뭐 좀 세 가지의 그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완화, 규제 완화, 또 민간 주도 성장, 기업 부담을 이제 완화를 시키면서 이제 경기를 좀 뭐 어쨌든 좀 지금보다는 이제 띄워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예,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그 기업에서 꾸준히 요청을 해왔던 법인세 또 최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네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증세를 했어요. 소득세를 높였고요. 네. 법인세를 이제 좀 높였죠. 그러면 네. 이제 2018년도에 실제로 법인세가 올랐고요. 25% 올랐고 그다음에 개인 이제 소득세 최고세를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원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경제가 잘 순항해야 되겠네. 그렇죠? 하지만 2018년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하면은 트럼프 당시인데 트럼프가 2.9%였고요. 실질 성장 우리가 2.7%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감세, 하나는 증세로 갔어요, 보면요. 소득세도 낼 사람 좀 더 내세 해갖고 핀세 증세까지 했는데 네. 원한 거를 얻었는데 왜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냐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하고 왜 반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보다도 못한 경제 성장이다. 그거 보면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면 파이가 또 나눠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 그냥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기업의 눈치를 좀 보고 그다음 국민들의 어떤 표정도 좀 보면서 감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고무시켜주고 부추겨주는 것이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경제학 교과서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네.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지금 현 정부는 과표 구간 4개 구간 가운데 최상위 구간 1개
그러니까 지금 그 과세 표준 3천억 원 이상 이 대기업들에 한해서 네. 3% 인하해 주는 겁니다. 아니 법인세를 깎아줘서 미국처럼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 낙수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전체를 깎아줘야 되는데 왜 최고의 상위에 네. 가장 코로나에서 돈 잘 벌었던 그죠? 수혜를 입었던 그런 기업들만 타겟으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지금 보면 법인세 깎아주죠? 종부세 깎아줍니다. 여기다 주식 양도세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100억 이상 미만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새로 생기는 것들도 꽤 많아요. 기초연금 올라가고요. 출생하면 1년 동안 수당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세금 다 깎아주고 새로 생긴 복지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공약집에 나왔던 향후 5년 동안의 공약을 현실화하면 20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해요. 예. 근데 돈 전부 다 깎아주고 내주고 하는 세수 감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처럼 사실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는 국면에서 과연 세금을 깎아줘서 이런 기업들이 투자로 연결하느냐? 투자는 이미 기업들은 비상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해서 투자 시기를 저울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요.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0대 그룹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이 뭐 1,000조 원 이상, 삼성이 뭐 450조 원 가까운 5년 이내 임기 내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화될까? 법인세 깎아준다고 현실화될까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전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요? 돈이 많이 풀리거나 아니면 뭐 외화가 없어가지고 그런 위기 아닙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공급난이거든요. 이 공급난이라는 건 누가 뭘 만들고 또 그게 좀 더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위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석유 위기랑 비슷한 면이 있죠. 네. 80년대 그때 석유 위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규제 풀어줘가지고 기업이 더 생산 늘리고 투자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세금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반등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물가가 막 뛰었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산 늘리니까 물가 떨어지는 압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토달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 한다면 야, 이 속도감이 되게 없네. 과감하지가 않아. 아,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로 있지 뭐 그다지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조금 더 이 세금 부분에든 좀 전면적인 더 낮춰야 된다는 감세를 하라는 겁니다. 네. 감세 정책 과감히 가라는 거고요. 네. 규제 정책 좀 더 과감하게 가라는 거고 거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 시대 때는 낙수 효과가 많이 없었어요. 왜? 다 해외 공장 나가버려. 국내 투자 해본들 해외 나가니까 낙수 효과 별로 없는데 네. 지금은 어떤 정책으로 바뀌냐면 다 다시 들어와라. 그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기반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 당연히 낙수 효과 생기는 겁니다. 네. 끌어갈 수 있는 대기업들이 전면 나서서 해주는 게 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족한 거는 오히려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결단을 좀 더 보이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 건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길 좀 바랍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가를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지난해보다 올해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역이 좀 줄 거고요. 주요국들이 수입을 많이 안 해줄 겁니다. 수출이 둔화되면은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사실 지금 더 두려워하는 거는 비용이죠. 코스트. 임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광물 가격, 그리고 수입하는 환율 이런 네. 것도 안 좋아졌고 그렇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이 매우 다를 겁니다. 지난해에는 수출이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구조였죠. 근데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완화되었으니까 소비가 살아나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4월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렇게 많이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 소비와 관련해서 인플레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임금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남는 부분이 몇 개 안 되는데 이때 정부가 돈을 많이 써줄 수 있느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일단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GDP를 구성하는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남는 게 딱 하나입니다. 투자예요. 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효과가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고물가 시대, 이 물가가 이제 뭐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월급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인상되기를 이제 바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총 회장과 이제 그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제 언급을 해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사실 뭐 물론 추경호 부총리의 얘기는 뭐 충분히 뭐 경제 수장으로서 임금 인상이라는 이제 물가의 악순환을 좀 고리를 끊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심의 기한 마지막 D-Day 하루를 남기고서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낸 이 최저임금 계산식을 보면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 플러스 올해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율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이제 9,610원이고 뭐 물론 의미 있어요. 근데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학자금 때문에 지금 알바하고 있는 아들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고 있는 음식 장사하고 있는 삼촌 고모 편을 드시겠어요? 네. 똑같은 얘기거든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까지 올랐어.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오히려 알바생보다 임금을 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알바하는 입장에서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이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냉면 하나도 안 돼. 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을과 을의 대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국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를 논의해야 된다. 을과 을의 대결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런 이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총리께서 이보단 좀 더 큰 말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통 분담하자. 그 기업 단체 같잖아요. 가격 인상 자제하시고요. 네. 그다음 임금 인상 자제하시고요. 우리도요 세금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도 공공부문도 우리 다 고통 분담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맞다고 보고요. 최저임금이 우리가 참 정말 웃기게 돼 있는 게요. 최저임금이 마치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하는 이런 식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얼마나 될까요? 4명 중에 1명입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엄연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경제에 있어가지고 큰 축을 이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가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을 지금까지 올렸는데 최저임금이 다 적용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진작부터 이야기 있었거든요. 최저임금법에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적용을 차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 있어가지고 고통을 분담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 이제 미흡하지 않았느냐.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뭐 최저임금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보면은. 집안 식구마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올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실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이죠, 보면은. 또 하나 뭐냐면은 만약에 그 팬데믹이 그냥 아주 해팬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비도 살아나고 전염병도 다 이제 다 사그러들고 하면은 뭐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 매년 새로 구성된다고요. 그러니까 뭐고 해산하고 일관성하고 책임이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물어보자고요. 최저임금 올라갔고 해당되는 분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살림의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요. 사실은 지급하는 여력이랄까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혜택은 정규직 그대로 갖고 가고 그 고통은 자영업자들이 또 다 짊어지는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네, 조영무 박사님도 고물가 시대 임금 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정확한 분석에 기반하고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가가 오를 때 임금이 올라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석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임금이 오르느냐, 그 결과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던가 노조의 이러한 활동, 유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팩트, 분석에 기반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 체감 물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정말로 임금을 올려달라 또는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올려줘야만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느냐, 사실은 체감 물가가 높아질 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6%까지 최근에 나왔지만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은 내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6%가 아니다라고 분명히들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다 해야 될 때입니다. 효과의 경중, 효과의 대소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어떻게든 정부가 물가 관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기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그러한 신뢰를 경제 주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는 또 오르고, 이러한 일종의 악순환 구조죠. 영어로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요. 나선형처럼 악순환을 그리면서 네. 올라가는 거죠. 과거에 심각한 아주 극심한 인플레를 경험했던 중남미 국가들에서 현실되었던 상황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관리, 기대 인플레 관리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이제 방안을 다 짜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물가 상황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생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근로자 비과세 식대비를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유류세 인하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물가 안정을 위한 국회의 이러한 그 국회 입법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을 거예요, 보면요. 예, 근데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예,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놓치지 말고 이 좀 위중한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다라는 어떤 이제 그 성의를 표시하는 거지 그 자체가 물가를 뭐를 그렇게 낮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뭐가 뭐를 유발했고 그것이 또 다른 뭐를 유발했는가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보면은 좀 성숙한 어떤 이제 1등 경제 시민으로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건 조금 더 들이미루자. 요구하다 보면은 사실 서로 요구하게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그냥 n분의 1이 돼가지고 다 그냥 혼란 속에 빠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보면 큰 줄기만 먼저 보자.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혜택을 준다 하면은 좀 일몰제를 좀 걸으면 좋겠어요. 일몰제를. 얼마 전에 화물연대도 일몰제 때문에 이제 크게 말썽이 됐는데 그래서 혜택을 줄 때는 일몰제를 해서 이게 혜택이 너무 영구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구조화되는 건 좀 막아야 되겠다. 네, 그겁니다. 네네. 이인철 소장님. 지금 뭐 우리랑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 페루, 가나, 아르헨티나, 뭐 에콰도르 이런 데는 지금 물가 때문에 뭐 정권 교체 시위가 굉장히 지금 들끓고 있는 지역이 네. 많거든요. 지금 뭐 경기, 물가 양손에 두 개를 다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맞다. 다만 그 타겟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피해를 받는 이 취약계층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아마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사 고통 분담을 얘기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요.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소 과자,
가격 부담이 생기고 비용 부담이 생기면 절대 앞에서는 예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제품에 전가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하나가 원부자재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원부자재 가격 많이 올랐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과연 전기세, 가스 요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올려야만 했는가? 좀 분산시켜서 어느 정도 물가를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고 물가를 좀 잡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 고통 분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기가스 요금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룰이에요. 그러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자체 요금은 안 됩니다. 상하수도도 안 되고요. 지방 교통 요금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유류세를 좀 뭐 인하한다든지 뭐 근로자 뭐 식대 좀 비용 줄어든다든지 다 감사하죠. 근데 그게 물가 안정 대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물가 고통을 좀 덜어주는 정책이지 네.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사실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결국 원자재가 오르니까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임금 오르고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결국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사적인 협력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고통 분담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휘발유값 이야기하는데 그럼 정유회사도 조금 고통 분담한다 그러면 좀 마진 좀 우리가 좀 작게 받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임금 인상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도 정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규제를 지금 풀어가지고 기업이 막 투자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뭔가 생산도 하고 네. 경제가 돌아가는데 네. 그럼 기업을 투자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 세금이든지 규제든지 국회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국회가 지금 경제 위기에서 여야가 진짜 이건 한 목소리로 위기를 이걸 해야지 우리가 옛날에 외환위기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 힘들었을까요? 정부는 그때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괜찮아. 그다음 여야 죽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하다가 몇 달 만에 그냥 우리가 국가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치권이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가 급등, 경기 침체 뭐 이런 등등 부분들이 야, 이거 악화되겠네. 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용물 박사님. 역사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 정치권 안에서 서로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선 상황 인식, 진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위기 상황이냐,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액션의 출발점은 저는 정확한 상황 인식과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액션이 나오는데 필요한 입법 활동상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서 정치권을 어떻게 하는가는 역시 더더욱 중요하다. 저는 정치권의 관심이 올해와 내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는 아마 인플레가 계속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물가 상승이 높아졌던 많은 국가의 정치권들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11월쯤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 압력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견디지 못해서 서방 국가들이 보이지 않게 우크라이나에게 조기 종전을 강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렇겠지만 내년쯤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경제적인 현상이 뭐냐면 실업입니다. 사실 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실업은 나중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일자리,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인 고통의 원인이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그때 가서는 늦고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당장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입법 활동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지금도 좀 아쉬운데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시죠? 네. 미국발 금리 위기예요. 네. 이번도 그 준해예요, 사실은. 바이든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전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걸 좀 정확히 좀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좀 균형 있게 보고 좀 멀리 보고 두루두루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 시야를 갖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한 분 한 분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르고 있는 물가를 이제 안정시켜서 민생 부담과 경기 침체를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현 정부 앞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커다란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한 분씩 제언을 해주신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이제 그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반도체 소재를 이제 수출 중단하면서 그 3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경험이 뭐냐?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일부 품목이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구나.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곡물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경제 용토를 넓히기 위해서 상당 부분 농업은 좀 양보했어요. 늘. 네. 그러다 보니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금도가 상당히 낮아요. 하물며 밀은 1%가 채 안 됩니다. 네.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세계적인 곡창지대랑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엔드, 스마트 농법을 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자개량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토부리를 다시 좀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런 위기난에서라도 좀 조금은 먹거리에 대한 걱정만은 좀 덜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마케팅, 한류라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야, 한국에서 만든 농산물이야. 저거는 비싸도 먹을 수 있어. 이런 의미를 줄 수 있게끔 좀 생각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조동근 교수님. 일단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우리 긴장하고 버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 논리 같아요.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 잘못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촉발된 그 위기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글쎄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면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유의지대로 기회를 포착해서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도 발전하고 자기 돈 벌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야말로 경제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팅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무대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을 갖다 건설해야 된다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그다음에 각자 경제 활동하기 좋은 그런 세팅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지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길게 보면은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위기에 대한 인식 같아요. 사실은 뭐 대통령은 막 경제 위기의 태풍이 지금 앞마당까지 왔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정부 분위기가 뭐 진짜 앞마당까지 왔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지금 뭐 분들 경우가 물가 좀 올라서 힘들어 뭐 이런 정도지. 이 물가 불안 다음에 나한테 뭐가 다가오는 거야? 진짜 나한테 실업도 오는 거야? 경기 침체가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국민 정부가 같이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네. 그게 가장 이제 급선무다. 그리고 그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혁신밖에 없습니다. 기술을 혁신하든지 공정을 혁신하든지 관리를 혁신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산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를 메꿔 나가는 이런 혁신밖에 없다. 반기업 정서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득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업에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두 분 말씀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경기가 좋고 사람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도 물가는 오릅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그게 전혀 아니죠.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이미 분명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고 있죠.
물가는 잡히겠지만 효과는 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텐데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클 겁니다. 경기 침체인가요? 그렇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인플레를 잡는 가장 특효약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리스크를 지금 감수하고 가는 거죠. 미 연준은 그 리스크를 피해가겠다라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과연 우리가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실은 정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빚도 많이 늘었고요. 정부 재정 상황도 안 좋아졌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풀자니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해법은 결국 뭐가 되어야 되냐면 돈을 많이 풀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네. 끌어올릴 수 있는 쪽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화 정책과 다른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서울만 올리고 부산만 낮출 수는 없죠.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서울에 돈을 풀면서 부산에 돈을 안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재정의 장점을 지금 극대화시켜야 될 때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정의 다양한 활용을 또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또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고 또 경제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톡톡 사이다 특집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